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계좌 하나에 이런저런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효과 또는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던 이른바 맞는 계좌로 불리던 ISA 이 통장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메모리 업황 한파를 겪은 삼성전자가 인텔의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동안 4위에서 6위로 밀렸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14일 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 승인할 것 같다는 예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무역 항로인 홍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곳을 지나는 선박들의 전쟁 위험 관련 보험료가 10배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오늘은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박세훈 작가,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발표된 정부의 그 금융정책 중요한 것 몇 가지. 이제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재테크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늘어나나 줄어드나 뭐 이런 뭐 꽤 중요한 어찌 보면 네, 그런 것들만 발라왔습니다. 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 몇 개 안 되니까요, 사실은. 예. 이게 보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엄청 많이 담겨 있는데 이미 뭐 발표됐던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되거나 구체적인 내용 빠져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요. 좀 두루뭉술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뭐 들어보죠. 네,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게 먼저 DSR 규제. DSR 규제가 조금 더 강화가 됩니다. 이건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던 소식이긴 한데 미래에 금리 오를 걸 감안해서 변동금리 대출 받을 때는 앞으로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얹어서 대출 한도가 좀 덜 나오게 하겠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은 대출금리 3%로 드리긴 하지만 네. 변동금리니까 네. 이게 앞으로 5%가 될지 6%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럴 때 감안해서 조금 좀 대출을 덜 해드릴게요. 네. 뭐 과거 5년 동안 금리 보고 그거에 뭐 추가적인 금리를 얹겠다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 DSR이고 요걸 네. 이제 2월 말부터 1금융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내에는 전 금융권에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추가로 DSR 적용 대상 대출 중에 전세 대출도 확대를 하겠다. 포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DSR은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 보유자에 한해서 전세 네.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는 DSR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좀 대출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주택자, 그러니까 이미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뭐 1주택자, 2주택자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뭐 원래 집은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갚고 뭐 전셋집은 전세대출 얻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겠잖아요. 이런 예. 경우에는 이제 DSR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유일한 대출이 전세 대출이니까 네. 내 집 하나는 전세 주고 네. 나는 전세 살고 네. 전세 살 때 전세 대출 받은 거 네. 그거는 DSR이고 뭐고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자에 대해서는 보겠다. 그럼 뭐 이자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사실 소득의 40%를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으로 내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다른 예. 대출이 많지 않다면. 다만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조금은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규제 지역에서는 뭐 집값의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세대출 이자분을 DSR에 포함을 시키는 건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관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가계대출 증가세를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포함이 되는 취지를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불편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전세 대출의 이자만 가지고 DSR 때문에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이 아주 낮거나 네. 엄청 비싼 전세를 살고 있거나 네. 근데 전세 대출이라는 게 뭐 5억까지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비싼 전세를 살아도. 그러니까 다른 대출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네. 이걸 포함시키는 게 큰 어떤 영향이나 근데 그게 이게 1년에 한 5%면 5억 빌렸으면 2,500만 원이 나가니까 이자로. 이걸로 40%를 안 넘기려면 그래도 연봉 한 5천 원 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은퇴하신 분은 이런 연봉이 안 나올 거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은퇴하신 분 중에 내 집 전세 주고 남의 집에서는 전세 대출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네. 뭔가 이제 이건 안 됩니다라는 뜻인데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일단 있어요? 그거 이제 강화된다는 게 있고요. 또 다른 걸로 이제 ISA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통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주머니 계좌죠.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그렇게 금융상품에서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는 이 계좌를 3년 동안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만 원까지는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매기니까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그냥 가입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계좌인데 ISA. 예. 여기 돈 넣으면 그 세금이 싸다? 그렇죠. 세금이 쌉니다. 3년을 유지하게 되면 세금이 싼데 넣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었어요. 예. 지금까지는 연간 2천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그러니까 5년을 넘게 유지를 하면 뭐 더 이상 부을 수 있는 돈은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한도는 2배 늘어나서 연간 4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도록 바뀌고 예. 이게 이제 기존에 쭉 그럼 3년, 4년 이렇게 유지하신 분들의 한도도 소급해서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가입하는 분만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은 앞으로 한도를 추가로 더 적용을 해줄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도 해줘야죠. 해줘야 되겠죠. 아니라면 그렇죠. 가입한 게 잘못이었네. 네. 괜히 일찍 가입했네라는 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한테 앞으로도 뭐 추가 한도를 주는 건지 소급해서 한도가 생겼다고 쳐주는 건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비과세 한도도 지금 늘어나는데 앞서 3년 유지하게 되면 이자나 배당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뭐 서민형이라고 해서 뭐 저소득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2배씩 적용이 되는데 최대 기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ISA에 특이한 게 하나가 생겨요. 그러니까 ISA는 원래 가입 기준이 만 19세 이상 뭐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건 연간 이자나 배당소 등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좀 소득이 높으니까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과세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아주 부자들은 빼고 네, 중산층 중에 중산층 재테크를 위해서 네. 좀 열심히 굴리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자 이런 거 번 거는 좀 안 번 걸로 저희가 쳐드릴게요. 네, 그 ISA 하는 탄생 거였구나. 자체가 그거거든요.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겠다,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건데 앞으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ISA가 별도로 나옵니다. 다만 좀 제가 보기엔 내용이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ISA 안에는 그 주머니 안에는 국내 주식 또는 그 국내 주식형 펀드만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는 없고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예. 금투세가 사실 시행되면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을 안 내잖아요. 국내 예. 주식형 펀드나 주식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이제 분리과세 적용하겠다라는 거라면은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계좌라서 이 금투세 폐지가 만약에 불발됐을 경우를 대비한 방안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DSR에 대한 내용이나 이 ISA에 대한 내용도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시행 여부는 뭐 불투명.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만 담을 수 있는 별도의 네. 부유층 대상 ISA도 있기는 있을 텐데 네. 이거가 과연 쓸모가 있을 거냐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은 든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어차피 없으니까. 네. 대주주 말고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투세 즉 주식 투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는 거는 이제 없앤다. 예, 폐지는 뭐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뿐만 아니라 뭐 파생 상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합쳐서 연간 뭐 250만 원을 초과해서 수익을 내게 되면 22% 양도세도 과세를 하는데 이걸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한 거죠, 정부에서는. 그런데 금투세 폐지되면 뭐 세수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이유가 뭐 금투세 도입하는 대신에 이제 이중과세 성격이 있었던 증권거래세 요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코스피 기준 0.25%였던 게 재작년엔 0.23, 작년엔 0.2, 그리고 올해는 0.18, 그리고 이 내년까지는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금투세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까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세수 확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금투세 폐지는 뭐 법 개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이 증권거래세 인하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즉 계속 줄여나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 번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물리려고 하다가 안 물리는 걸로 다시 물러났고, 네, 그리고 거래세는 계속 조금씩 낮추고. 네. 이 세금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펑크 나는 세수를 그럼 뭘로 메울 거냐? 이제 그런 생각만 하면 되겠는데요. 그 고민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네.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삼성전자가 뭘 또 순위를 뺏겼습니까? 어제는 휴대폰 맞아요. 휴대폰에서 뭐 아이폰한테 밀렸다고. 그렇죠. 판매 대수에서 밀렸다. 근데 오늘은 뭐 냉장고예요, 뭐예요? 반도체예요?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이제 원래는 인텔이 1위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2년 전에 이 1위 자리를 뺏어서 2021년, 2022년에 연속으로 1위를 차지를 했다가 예. 다시 선두 자리를 인텔에 내줬다라는 소식인데요. 반도체 판매액입니까? 네, 판매액 기준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이제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이제 시장 조사 업체들이 이제 계산을 한 건데. 메모리, 비메모리 네, 그렇습니다. 구별 않고 통틀어서.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아서 이제 양사 모두 매출이 크게 줄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감소율이 둘 다 이제 두 자릿수이긴 한데 인텔보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큰 삼성전자 매출이 더 크게 줄면서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전년도에는 4위였는데 이번엔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또 막 국방, 항공 우주 산업에 쓰는 반도체 같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약진했다. 다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수요들이 막 생기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영향 많이 받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40% 가까이 쪼그라들었는데 비메모리 시장은 3% 정도 주는데 그쳤거든요.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는 특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 타고 엔비디아는 원래는 12위 업체였는데 예. 이번에 5위로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10위권 진입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제친 친구가 이 친구군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네. 이게 뭐 다 이유도 있고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라 새롭지는 않다는 생각이 설명 듣고 나니까 듣는데 하필이면 어제는 휴대폰 밀렸다. 네. 오늘은 반도체 떨어졌다. 주가는 어제 많이 무너지고. 맞습니다. 같이 들으니까 네. 이 나라 망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뭐 어제는 미국 금리 이제 늦게 늦춘 다음에 늦게 내리겠다라는 영향도 있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연속으로 연타를 맞으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이제 7만 전자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자, 다음 소식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려고 아시아나항공이 워낙 어려운 회사가 되다 보니까 네. 아유 그래도 대한항공이 네가 가져가서 살려라 이제 하는 쪽으로 해서 네. 대한항공이 알겠습니다 하고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려고 하는데 이게 두 회사가 합병하면 독점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전 세계 공정위들이 약간 좀 딱딱하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참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유럽 당국에서 정한 심사 마감 기한이 다음 달 중순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 경쟁 당국이 이미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르면 이달 내로 양사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할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가 합병을 하려면 이제 각각의 항공사가 취향하는 나라들에 다 일일이 가서 저희 합쳐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이제 합치겠다라고 했던 게 2020년 11월 그러니까 3년도 더 전에 이제 합병하기로 하고도 지금까지 속도가 안 났던 게 이런 허가 절차가 계속 지연이 됐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특히나 이제 유럽이 좀 이 관문 넘기가 참 어려웠던 게 두 회사가 합치면서 유럽 노선 그리고 이제 화물 운송 분야에서 독점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이제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 팔게요. 그리고 유럽 노선도 좀 줄일게요. 이런 조건을 계속 내걸면서 유럽 당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줄곧 이어왔는데 결국에는 유럽 당국이 이런 조건들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해서 그러면 승인하는 걸로 좀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 소문이 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승인이 이제 곧 나온다는 전제로 이런 조건들을 이행하는 작업들이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양사 합쳐서 유럽 취향 도시가 14곳 정도 됩니다. 근데 예. 4개 도시 노선은 반납하는 걸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요? 아시아나랑 합쳐서 가면 너무 한 회사가 독점인 그렇죠. 노선이라서 노선 독점률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국 노선 좀 줄여라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보통 이제 공항마다 항공사별로 이제 비행기를 띄우고 내릴 수 있는 횟수, 시간대 이런 것들 정해주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황금 노선, 뭐 황금 시간대 운수권 잡고 있다면 이게 사실 항공사 경쟁력으로 직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중에 아시아나 거는 버려라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이제 각 항공사가 이제 그 노선을 잘 운영할 능력이 되는지 이제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해주는데 대한항공하고 이제 아시아나가 반납하는 4개 노선 운수권은 이제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넘겨주면 보통은 같은 나라 항공사에 넘겨주는 게 좀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웨이 항공이 넘겨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티웨이 항공도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유럽 당국에서 이제 봤을 때 티웨이 항공이 좀 유럽 노선을 취항할 만한 운항할 만한 능력이 있나? 이게 좀 의문부호가 생기는데라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 좀 난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심사 받을 때만 파킹해놓고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사실 실제로 이 정도의 장거리를 운행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 정도의 수송 능력이 되느냐, 비행기 대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인력, 구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겠죠. 근데 아니 우리 회사 나라 회사에 국제선 많이 운영하는 회사가 그 두 회사인데 대한항공, 아시아나인데. 그거 합친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다 팔라고 하면 그걸 어디다 팔아요? 농심에 팔아요? 뭐 쿠쿠에 팔아요? 결국은 항공사들한테 팔아야 되면 이런 데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로서는 옵션이 저비용 항공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이 정도 이제 유럽 노선이 있는 데가 그나마 있는 게 티웨이 항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웨이 항공이 이제 그나마 대안이 됐던 거고, 아시아나 화물 사업 부분도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수 의향이 있는 곳이 이스타항공, 뭐 제주항공,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역시 또 네 곳에 이제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물류업체들도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다음 달 초부터 아마 본격적인 매각 작업 시작할 것 같다. 이제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가격 차를 맞추느냐 이제 문제인데 지금 결국에는 팔려는 쪽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협상의 키는 매수자 쪽에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 원하는 매각가 한 5천억, 7천억 정도는 아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마치 집이 있는 신혼부부가 각각 신랑도 집이 한 채 있고 신부도 집이 한 채 있는데 결혼하면 1가구 2주택 되니까 집 한 채는 팔아라. 맞습니다. 하는 명령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팔아야 되니까 이제 네. 매물을 내놨는데 호가 차이가 크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유럽한테 허락받느라고 지금 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 미국 공정위, 일본 공정위, 뭐 주요 국가들 다 돌아다니면 또 이제 이거 시비 걸고 저거 트집 잡고 하면서 뭐 해라고 할 거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14개 나라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11개는 이제 관문을 넘어선 걸로 보이고 이제 3개가 남은 상태인데 이제 미국하고 일본도 결국엔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 하나라도 결국에는 거절하면 합병 절차는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 규제 당국이 이제 반대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는 반면에 더 가혹한 조건을 제시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결국에는 노선 정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은 그나마 좀 나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좀 여론이 안 좋습니다. 항공사들이 지금 계속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노선 정리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만 끝나면 일단 연내에는 이제 이 준비 작업은 끝나는 셈이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물리적으로 합병해야 되죠. 또 화학적 합병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2, 3년은 아마 더 걸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도 항공사는 종종 망하긴 할 텐데 다른 나라 항공사 망할 때는 그냥 조용히 파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뭐 하나 파산하려고 하면 이렇게 요란하고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중환자실에 있는 기간이 막 몇 년씩 되고 그렇습니다. 독특하긴 해요.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도 항공사 합병 얘기인데 미국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서원영 큐레이터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전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전해드릴 뉴스는 두 회사의 합병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의 제트블루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가 초저비용 항공사로 유명한 스피릿이라는 항공을 인수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연방법원이 합병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무부가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법무부가 합병을 반대했던 이유가 제트블루가 만약에 스피릿을 인수하게 되면 그동안 스피릿이 여행객들한테 줬던 가격 싼 거 그 혜택을 줬던 초저가 항공사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항공사들의 가격이나 압력이 약화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트블루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스피릿을 인수해가지고 덩치를 많이 키워야 미국에 있는 다른 빅4 항공사들하고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라는 논리였는데 미국의 행정부랑 사법부 같은 경우는 항공사 간의 합병이 가격 경쟁을 오히려 저해를 할 거고 비행기 티켓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는 쪽으로 보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 지난 20년에 걸쳐서 항공사들의 M&A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항공사들 간의 경쟁이 활발히 안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빅4 항공사들의 국내선 시장 점유율이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미국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M&A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어제 미국 언론들이 이번 판결로 다른 항공사들의 합병에도 제동이 걸릴 거라고 일찍 보도를 했다는 점이거든요. 게다가 몇 달 전에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도 있었던 상황이라서
유럽 관문을 넘더라도 미국 관문을 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미국에서도 항공사 합병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시기에 우리가 그 합병안을 들고 들어가서 허락받으러 들어가야 된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또 너희들이야? 이런 후티 반군 이야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보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안 그러면 우리 여기서 계속 행패 부릴 거야라고 하면서 홍해 근처에서 이제 물자 들어가는 걸 막고 있죠. 그래서 해상 운임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제 새로 나온 소식은 선박 보험료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로 물건을 실어서 나르는 배들은 혹시라도 물건 나르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 안 하면 사실상 운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험사들이 이제 전쟁 위험 프리미엄 같은 걸 붙여서 더 올려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박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배 가격이 얼마 이런 식으로 매기는데 한 달 전만 해도 보험료율이 한 0.1% 많으면 0.2%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거의 10배 오른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인 거냐면 예를 들어 1,000억 원짜리 선박이 홍해를 지나는데 보험료로만 10억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 적용 기간이 보통은 이제 통상 일주일 정도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24시간만 적용을 해주는 식으로 보장 기간이 극도로 짧아지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쉘 같은 경우에 홍해 항로 운항을 무기한 중단하기도 했고요. 일본 해운사들 중에서도 홍해 항로 운항을 중단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 항로 대신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쪽으로 해운사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라간 보험료 내느니 차라리 좀 더 오래 걸려도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류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요. 물류 운송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기업인 볼보 같은 경우에 지금 기어 박스 납품이 지연이 되니까 이번 주에 한 3일 정도 벨기에 공장 생산을 아예 멈춘다고 밝혔고요. 타이어 제조업체 미쉐린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공급이 좀 지연되니까 며칠간 스페인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으로 돌아서 오니까 시간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올 줄 알았더니 못 온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휴가 내서. 그럼 이제 또 물건이 안 나오게 되고 그럼 또 이제 소비자 가격이 오르게 되는 점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되게 되면 수출업체들이 배 대신에 이제 항공운송 쪽으로 수출 경로를 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빨리 보내야 되는데 배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쌀 테니까 이쪽으로 돌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이제 항공화물 운송 운임도 오를 가능성이 있죠. 이미 항공화물 운송 운임도 조금씩 오르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나는 항공화물 운송 사업부를 팔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 주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저 결혼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결혼 준비하느라고 이것 팔고 저것 팔고 회사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요즘 환율이 많이 오릅니다. 달러원 환율이. 어제 전날보다 10여 넘게 올라서 달러당 1,344원이에요. 두 달 만에 다시 1,340원대를 넘어섰는데 환율이라는 게 참 좀 내리나 싶다가도 얼마 후에 보면 급등하고 또 내리네 싶다가 또 다시 오르고 그러는데 최근에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중동 쪽 정세가 혼란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울 때는 달러의 몸값이 올라가는 게 역사적인 흐름이었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상반기에는 내릴 거라는 전망이 시장에선 강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들이 커지면서 또 달러를 사는 수요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오르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만 따로 떼서 보면 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빠져나갈 때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달러의 몸값이 오르기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르고 나면 이유는 다들 있는데 왜 이게 예측이 안 되는지는 참 답답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